음, 후고 얘기만 하고 끝을 내기에는 조금 자기 배려, 자기 수용이라는 개념이 너무 난해하고 너무 추상적인 것 같아서 뭔가 조금 그 현실적인 우리 문제로 조금 그 끌어올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마지막으로 몇 가지 얘기를 할 것 해야 될 뭐 의무감을 느껴서 하나 더 찍습니다. 이거 얘기를 좀 합시다. 그냥 뭐 이 자기와의 관계 이런 논문들이 있다고 하는 자기와의 관계라고 하는 논문 보면 이제 여기서 보면 뭐 이 부분은 그 막스 베버가 썼던 프로테스탄트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을 언급하면서 거기에서 그 베버가 어떤 새로운 자본주의 주체가 만들어진 것과 후코가 얘기하는 새로운 형태의 주체성, 자기의 배려를 통해서 새로운 주체가 만들어진 것과 좀 일맥상통한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나는 상당히 설득력이 있다고 그래서 내가 여기 조금 그 인용을 해보고 싶은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뭐냐면 지금 이분이 얘기하시는 게 뭐냐면 그 읽어봅시다. 그냥 프로테스트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에서 베버가 제기한 주체성의 문제 및 해답을 찾는 방식은 후기 후코의 주체성 이론의 특징을 이해하는 데 좋은 출발점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베버는 일 자체를 소명으로 여기면서 스스로 사고에 집중력을 발휘하는 노동자와 가능하면 편하게 일을 적게 하면서 돈을 받을 궁리를 하는 노동자 또는 전통적인 노동 습관을 바꾸려 하지 않는 노동자를 비교했다. 그래서 베버는 첫 번째 유형의 노동자가 자본주의 발전에 필수적인 어떤 정신을 가지고 있다고 보았다. 이러한 정신은 결코 과잉 인구에서 비롯한 압력이나 성과 같은 경제적인 요인으로 형성될 수 없으며 문화 속에서 장기적으로 형성된다고 설명한다. 그래서 베버는 개신교의 종교적 교리와 실천을 자본주의 정신을 배티한 문화적인 조건으로 지목하고 이를 분석했다. 뭐 나는 이게 상당히 그 의미가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뭐냐면 베버가 생각하기에 자본주의가 요구하는 전형적인 이 노동자라는 게 그냥 뭐 열심히 일하고 돈 많이 벌고 하는 그런 식으로 생긴 게 아니고 자기가 스스로 뭔가 이 소명감을 갖고 또 그런 개신교에서 요구하는 종교적인 교리와 실천을 자기가 의도적으로 하고 그다음에 여기 보면 묵상이나 종교나 일기쓰기 같은 거 이런 걸 하는 사람들이 진정한 의미에서 자본주의적인 윤리 주체가 구성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깥으로부터 오는 어떤 압력들이 있긴 있었지만 진정한 의미의 자본주의적인 인간이 만들어진 것은 그런 바깥으로부터의 압력뿐만이 아니고 자기가 그걸 실천하는 어떤 뭐 이제 이런 게 푸고적인 용어로 얘기하면 자기의 배려겠죠. 그런 걸 실천하는 사람만이 진정한 의미에서 그 자본주의적인 주체가 된 거 아니냐.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체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뭐냐면 내가 그걸 인정하고 아 나는 맞아 나는 자본주의적인 인정이 돼야 돼 뭐 이렇게 그 받아들이는 그걸 소위 자기 주도성이라고 하는데 나는 이런 인간이 되고 싶어 뭐 이런 주도성이 있어야 주체가 되는 거지 바깥에서 뭐 열심히 일해 뭐 경쟁 많이 해 이런 것만 가지고 된 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런 책들이 이제 소위 통치성으로서 그 한국 사회가 어떤 식으로 경쟁 구도로 들어오고 자기 개발의 담론에서 사람들이 어떻게 그 경쟁과 성공의 어떤 그 뭐랄까 그게 이제 통치성이죠. 이 양반이 얘기하는 그런 게 통치성인데 이거 이렇게 보면 이 책은 이 소위 이제 이 자유의 의지, 자기 개발의 의지라고 하는 이 책은 뭐냐면 전형적으로 외부적인 압력에 의해서 막 어쩔 수 없이 살아가는 인간이 돼가는 거죠. 근데 정말로 우리가 그것을 벗어나는 그러니까 소위 신자유주의적인 인간으로 우리가 완전히 다 매몰되는 거냐? 정말 그 소위 세넷인가요? 리차드 세넷인가 쓴 무슨 신자유주의 인간성의 파괴, 신자유주의 시대 인간성의 파괴 이런 책을 썼던 세넷이나 아니면 독일에서 나온 무슨 우리는 어떻게 괴물이 되었는가 독일 책을 번역한 거죠. 우리말로 번역도 있습니다. 이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전락하는 것은 그냥 일방적인 어떤 경쟁의 논리, 외부적인 압력뿐만이 아니고 뭔가 우리가 그걸 받아들이는 순간에 진정한 의미에서 우리가 그 항복선언을 하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받아들이지 않고 새로운 형태의 어떤 삶의 대항 품행, 그 소위 꽁트르 불어로 꽁트르라는 게 이제 카운터죠. 카운터 그 꽁듀이트라는 건 행동이죠. 그러니까 대항 품행을 만들어낼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논리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러니까 그게 바로 저항이라고 보는 거고 그 저항의 논리라고 하는 것이
존재의 미학이라는 말을 써요. 존재의 미학이라는 게 내가 어떻게 살아, 말이 어려운데 미안합니다. 이게 뭐 철학하는 사람들이 원래 말을 좀 어렵게 하는데, 내가 어떻게 살아갈지, 내 행위 양식이나 존재 양식이나 내 삶을 어떻게 해야 될지를 내 스스로 결정할 수 있다는 거죠. 그 전까지는 내가 완전히 그렇게 피해자나 뭐 그 굴종된 인간을 살고 있다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세상에서 뭐 맨날 무슨 자격증 따라, 무슨 자기 개발해라, 무슨 토플 시험 봐라 이렇게 요구하지만, 물론 그것도 바꿔야겠죠. 하도 너무 지나치니까. 응? 직장 취직을 위해서 공부하고, 뭐 대학 들어오기 위해서 중고등학교 때는 뭐 속된 말로 대학 좋은 데 가기 위해서 공부하고, 대학 들어와서는 좋은 직장을 갖기 위해서 공부하는 게 현실적인 오늘날의 어떤 외부적인 압력 아니에요. 근데 그걸 내가 다 받아들이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한마디 쉽게 얘기하면. 어떻게 하면 다른 삶을 찾을 수 있겠냐는 거예요. 다른 삶을 찾을 수 있을 때 내가 저항하는 거죠. 그런 거예요. 그럼 어떻게 찾을 건데? 그건 결국은 새로운 형태의 어떤 언어 게임을 자기가 습득해야죠. 새로운 담론을 만들어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파레이지아죠, 파레이지아. 그러니까 대학 교수로서, 정말 이제 학생들을 가르치는 대학 교수로서 얘기하고 싶은 게 뭐냐면, 오늘날의 학생들은 너무 불안해해요. 너무 불안해. 그래서 도저히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몰라. 근데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알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새로운 형태의 파레이지아를 얘기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뭐 미안합니다. 그냥 이게 보여주십시다. 이렇게 이제 윤리 상담과 윤리 교육, 그래서 후기 후구와 고대 윤리 중심을 되어 있는데, 이분은 내가 보기에 이제 윤리 상담을 많이 하시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게 보면 이 심리 상담과 윤리 상담의 차이를 이 논문에서 이렇게 쓰고 있는데, 심리 상담이라는 건 정말 표준적인 사람들, 뭐 강의 중에도 내가 그런 얘기했지만, 이렇게 기준을 정해놓고 그 기준에서 벗어나면 넌 10점 만점에 6점이니까 다시 10점으로 돌아와, 이렇게 하는 것이 심리 상담이고 직업 상담이라고 한다면, 윤리 상담이라고 하는 거는 그럴 수는 없는 거죠. 스스로의 삶을 혹은 미학적 가치를 지닌 하나의 작품으로 만들어가는, 그런 데 영향을 줄 수 있는 상담을 해라는 거예요. 상담이라는 게 뭐예요? 그게 이제 자기 배려, 플라톤 시대의 자기 배려 논리로 얘기하면 그게 파레이지아죠. 말을 해주는 거죠. 그리고 그 말을 들을 수 있는 것도 파레이지아거든요. 그래서 신하가 험한 말을 하고 이제 직언을 하면 그게 말을 할 수 있는 파레이지아지만, 군주는 그걸 들어야 된다는 거 아니에요. 들어주는 파레이지아는 뭐예요? 학생 수식으로 얘기하면, 아 그렇구나, 내가 한번 용기를 내서 새로운 인생을 살아봐야지,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스스로가 새로운 삶을 만들어낼 수 있는 지속적인 윤리 상담, 이제 이런 게 사실은 그 대단히 중요한 요소고, 오늘날의 대학 교육이 가져야 될 거 아닌가. 그래서 사실은 뭐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사는 게 맞아, 이건 뭐 아무도 한마디로 얘기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대항 품행 혹은 대항 담론 이런 걸 통해서 소위 이제 파레이지아적인 담론 혹은 파레이지아적인 윤리 상담 같은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학생들은 그거를 받아들일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왜 그러냐면, 오늘날, 그러니까 뭐 여기 저는 정치학과 교수니까 정착적으로 마무리하면, 오늘날의 이 정치라고 하는 게, 미안합니다, 이것도 좀 보여줍시다 그냥. 자, 이제 이 소위 민주주의라고 하는 게 여태까지는 뭐였습니까? 무슨 투표권을 갖고 무슨 뭐 이런 거 중요한 거 아니에요? 뭐 근데 이제 투표를 할 수 있는 시대, 87년을 통해서 30년 넘게 이제 우리는 투표권을 가졌어. 그러니까 제도적인 민주주의, 소위 말하는 형식적인 민주주의를 갖추어졌어요. 근데 요즘 사람들이 투표 날 놀러 가지 투표 잘 안 해요. 대학생들한테 너 왜 투표 안 했냐고 물어보면, 아유 뭐 제가 투표한다고 뭐 세상이 바뀌어요, 그냥 다 관둬요, 뭐 이제 이런 식으로 끝난단 말이에요. 사실은 그 안에 일종의 약간의 통치성이 스며 있는 거지. 내가 투표를 해도 세상이 바뀌지 않는다고 하는 그런 관념을 만들어내는 묘한 그 어떤 자본주의적인 혹은 그 신자유주의적인 통치성이 작동을 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렇게, 저는 그렇게 보는 겁니다. 이 약간 그 비관적인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건데, 이제 그런 것들을 깨우쳐 주는 거죠. 그렇게 해서 뭔가 새로운 형태의 삶을 찾을 수 있는, 그래서 정치에 대한 관심도 갖고, 그렇게 하는 것이 오늘날의 대항 품행 혹은 자유로서의 실천,
자기의 배려가 갈 수 있는 새로운 형태의 시티즌십이고 그게 새로운 형태의 그 저항이 아닐까. 그러니까 사실은 뭐 나중에 강의를 더 할 기회가 있을지 모르지만 무슨 미국에서 뭐 시민을 발명해야 된다 이런 바바라 크룩센인가요? 바바라 크룩센이 썼던 책 중에 시민을 발명해야 된다 그런 책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뭐 그 들레즈가 썼던 청계의 공원에서 보면 무슨 소수자 되기 뭐 이런 얘기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뭐 여성학에서 얘기하는 스피박이 얘기하는 서발턴은 말할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은 사실은 다 그런 억압된 주체, 신자유주의적인 이 품행 논리에 의해서, 그런 통치성에 의해서 내가 지배받는 그런 주체가 새로운 형태의 대항 품행, 새로운 형태의 파레이지아를 통해서 내가 세상에 저항하는 몸짓이죠. 그런 거는 좀 다음번 기회에 또 강의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